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면서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일입니다. 당시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지난 주말까지 있었던 소식들 잠시 후에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차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 있겠고요. 또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교통안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늘 새벽 나쁨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출발해서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얇은 겉옷 하나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주말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 몇 가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박수림 씨, 또 황규락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말에 뭐 재밌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저기 부산 다녀왔어요, 방송 때문에. 또 이렇게 바다 보면 와, 해 한 접시에 착 이러잖아요. 네. 근데 파도 보니까 코로나 제발 좀 쓸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긋지긋하니까. 황 기자 어떠셨어요? 저는 주말에 오랜만에 좀 일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 같지가 않고 그렇죠. 상쾌하게 한 수요일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이 이번 주 길겠네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군요. 네. 많이 늙었어, 보세요. 네, 또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선생님, 그리고 반가운 얼굴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그래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전에 올라가지 않던 뒷산에 올라갔는데요. 그러셨어요? 들장미의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너무너무 향이 좋아요. 진짜 최고의 지금 절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이인철 변호사님. 뭐 저는 집 회사 가끔 운동하고 그래서 그렇게 건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고 최희석 경비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폭언과 폭행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그 주민,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강북경찰서는요, 어제 오후 1시부터 오늘 오전 0시 한 10분쯤까지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입주민에게 이제 여전히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피해 입주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문에는 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타고 왔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 고 최희석 경비원과 입주민 두 사람 갈등의 시작을 좀 처음부터 좀 짚어볼까요? 처음엔 바로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이 일렬 주차해 놓은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요, 이 차주와 돌아가신 경비원 간에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마찰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말싸움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좀 보면요, 이 돌아가신 경비원분이 입주민한테 맞아서 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고 욕설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자신이 쌍방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경비원에게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이번 일이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그간에 여러 그 경비원 관련해가지고 입주민들이 갑질을 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처벌 이거 안 되는 건가요? 처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경비원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경우에는 피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피해자들은 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도움을 또 따로 요청할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 소환된 가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찰은 해당 아파트 등에서 이 탐문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또 CCTV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도 좀 다수 뭔가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수사로 좀 방향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뭐 갑질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CCTV에 그 폭행하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네,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네. 2017년에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근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네, 네.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최희석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뭐 다들 네. 붕괴했던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건 사고였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이거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당선인에 관련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남편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여기서 이 정의연에서 발간하는 뭐 소식지 편집과 디자인을 여기서 맡았다고 해요. 네. 네, 정대협이 공개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요, 2016년 홍보사업비로 600만 원을 썼고요. 2017년에는 781만 원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이 비용이 2,5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말고 또 다른 가족이 연루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 위안부 할머니 쉼터 관리를요, 이 아버지께 맡긴 대목이 있는데요. 윤당선인 부친은요, 이 쉼터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를 하면서 건물 경비와 관리 업무를 좀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대가로 윤당선인의 부친은요,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월 120만 원을,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이죠. 네. 여기까지는 월 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모두 관리비가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받아간 금액은요, 총 7,58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하고 윤단성인은 뭐라 그래요? 이제 뭐 마포 소재의 정의연 소식지를 왜 수원에 있는 인터넷 네. 업체에게 맡겼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요, 이 정의연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맡긴 거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당선인의 아버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요, 이제 매각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을 했고요. 처음에는 인건비가 뭐 120만 원이었지만 매각이 구체화한 2018년부터는 관리비 5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밝혔고, 그럼에도 가족에게 관리인 역할을 맡긴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한번 볼까요? 네.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지금 무슨 4차 감염 얘기가 노래방에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연결고리로 지목된 노래방이요, 서울 도봉구, 또 마포구, 관악구 이렇게 세 곳으로 일단 확인이 됐는데요. 이 도봉구의 한 노래방에서는요, 이 확진자분이 같은 시간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과 함께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한 노래방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이용하고 나간 지 3분 만에 다시 들어온 그 네. 방에 들어온 사람이 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노래방이 전파 매개체가 된 건 당연히 뭐 비말 감염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노래방 특유에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침방울이 튀게 되는데 이 방에 남아있는 침방울이 복도 등을 통해서 좀 전파가 된 것으로 일단 알려졌고요. 현재 그 가능성 또한 좀 확인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노래방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문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없지, 창문도 없죠. 없죠. 환기도 안 되죠. 이러니까 금방 감염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옛날 노래방이 아니고 되게 아니야. 좁아요. 네. 되게 좁은 차근차근 상태에서 나 혼자 열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마스크를 낄 이유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벗고 하죠. 그죠?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장은요, 이 브리핑에서 이 복도를 찍은 CCTV를 좀 봤을 때 이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안에서는 마스크를 안 끼고 있지만 나올 때 쓰더라도 이때 좀 비말이 많이 발생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좁은 데서 노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가면 거기 청소 한번 한다고 문을 열면 그게 복도로 이제 비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더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 좀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노래방이 문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하고 좀만 더 참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네, 100세 시대 이혼이나 사별하시는 분들, 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황혼,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황혼, 재혼. 재혼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디 생각하세요? 재혼이라고 그러셨어요? OX 문제 한번 내줘보세요. 뭐 노년에 혼자가 된다면 재혼, 황혼, 재혼 생각이 있다 없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네. 이거는 다시란 말이에요. X예요? 네. 예, 다시는 이게 대세가 X인가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한 기자는 안 해봤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재혼하면 이유는 한번 들어볼까요? 왜 X는?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상담하는 게 결혼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하는 거니까 노년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효선 교수님은요? 저는 그냥 이번 생에 결혼을 한 번이에요. 충분합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재혼 생각은 없고 그냥 애인으로 지내는 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노년에 너무 외로우니까 말벗이나 되고 같이 그렇죠. 어디 갈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맞아. 애인 친구.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황혼에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조건 같은 게 있다면 뭐 안 한다니까 자꾸 조건. 재혼의 조건? 재혼의 조건 하면 좀 가정적인 남자, 다른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리고 훈남, 키 크고 뭐 돈 많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따지시는데? 많이 따지는 건가요? 못해, 따지면 못해. 되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조건을 따지다 보면요. 그 조건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황혼 재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운명적인 사랑,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박수림 씨의 조건과 이 운명적인 사랑을 합치면 이제 정우성 씨가 네, 내 남자야. 다들 안 하신다더니. 이효선 선생님, 이번 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노년의 재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죽는 세상이 됐어요. 워낙에 기대 수명이 길다 보니 이미 뭐 80 중반을 훌쩍 다 넘었고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우리가 혼자 남은 세월을 혼자 오래 살기엔 좀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내 생의 행복과 기쁨을 거기에서 찾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경제적인 여건도 이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인철 변호사님 옆에 계십니다만 황혼 이혼이 워낙에 많이 늘잖아요. 그렇다 보니 황혼, 재혼도 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또 한 번 살아보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통계적으로도 늘고 있다면서요? 노년의 재혼이. 네, 맞습니다. 2018년 고령자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2017년에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 건수가 각각 2,684건 그리고 1,202건으로 있습니다. 근데 전체 남녀 재혼 건수는요, 이제 전년보다 조금씩 모두 감소한 상태인데 유독 65세 이상의 남녀 재혼 건수가 각 남성이 4.5% 그리고 여성이 8.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년의 재혼이라는 것은 그 두 당사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또 양쪽에 가족들이 있어요. 자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할 때나 황혼 재혼할 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올 때 혼자 안 오시고 꼭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같이 오세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황혼 재혼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성하는 경우는 뭐냐면 재산이 좀 없고 편찮으실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는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하죠. 왜냐하면 혼인 신고하면은 본인들보다 이 배우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혼이 부담스러우니까 황혼 동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 지인분 중에 남자분이 계신데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어요. 우리 애인이 생겼는데 재혼하자니 좀 그래서 동거를 하셨대요. 네. 그런데도 자식들이 너무 반대하고 눈치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동거하다가 또 이렇게 혼인신고 하실까봐 그 재산 같은 것도 생각 많이 하니까 유산 같은 거. 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셨대요. 그것마저도. 아, 너무 속상하죠. 자식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과의 갈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많이 있죠. 왜냐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왜 꽃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황혼 꽃뱀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 꽃뱀은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자주는 아닌데 띄엄띄엄 만나게 돼요. 네. 그 띄엄띄엄 만나는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얘기를 해도 좋다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사별한 지 10년 정도 되셨을 때 그때가 63세셨고요. 이때 이제 72세였어요. 72세. 72세였는데 그때 72세 되셨을 때 CEO 모임에 나가게 되셨어요. 네. 이분이 작은 교육업체를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때 CEO 모임에 가셨을 때 한 거의 10살 정도 어린 63세 된 남성이 네. 계속 누나 누나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누님도 아니고 누나. 이게 저도 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만 이게 기분이 남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이분이 교제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함께 이제 결혼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재혼하신 거고 가족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분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남자의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이제 회계사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 둘이 함께 짜고서 이 새로 결혼했던 이 아내, 나이 많은 아내의 재산을 완전히 다 뒤로 빼돌린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년에 이분이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도 이 그 빼돌린 사건 때문에 아직도 소송 중이세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 겁이 나서 결혼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꽤 계신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사례도 들으면서 굉장히 무섭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더 무서운 사례들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에서는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결혼을 했다가 법정 다툼까지 갔던 그런 사례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상상 초월 결혼 사기. 네. 박수림 씨가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상상 초월 사기 결혼. 14년 같이 산 아내 알고 보니 땡땡땡. 뭘까요? 구미호. 뭐 구미호. 유부녀 이런 거 아닐까요? 유부녀? 같이 산 아내. 한번 뜯어보시죠. 전설의 네. 고향 이런 거 보면 구미호던데. 14년 같이 산 아내 알고 보니 이혼이요. 유부녀였다. 예. 오? 자, 실감 나는 사연 속 14년 동안 남편을 속인 두 아내 역할은 이효선님 구미호 역할 좀 해주시고요. 전가요? 그런 아내에게 속은 남편 역할은 이재영님 해주시고요. 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 바보입니다. 신혼이냐고요? 아니요. 결혼한 지 14년이나 됐지만 제 눈엔 여전히 아내가 예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편지 한 통에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14년 동안이나 날 속일 수가 있어? 어? 애 둘 딸린 유부녀일 때 나하고 바람 펴서 그렇게 나를 만난 거야? 여보 있잖아.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당신 이름도 이호선이 아니라며 이호덕이 아니 이호덕이라며 지금까지 날 속였잖아. 뭐 더 속인 게 뭐야? 여보 나 이호덕 이제 당신한테 이야기할게. 나 말이야. 당신 사랑했어. 사랑 같은 당신 소리 잡고 하고 있네. 싶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 결혼 취소야. 이 사기꾼. 14년 동안 절 속이고 기만한 아내와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속였어. 14년 동안 속였어. 이름도 속이고 자녀도 있었고 사랑했어.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14년째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뭐 이혼남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 과거잖아요. 새 살림 차려서 바람나서 새 살림 차린 것도 아니고 이혼했던 사람이잖아요. 속인 건 잘못하지만 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을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 얘기했어야지. 그렇죠.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애가 둘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이게 장난 아니고 저 같았으면
목 졸랐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럼 우리 자초지정을 한번 들어보자고. 네, 좀 구체적으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전 남편과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요. 좀 사이가 나빠서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고 결국에 재혼까지 성공을 하는데 아내는 결혼식 시점까지도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전 결혼과의 자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알리지 않은 채 무려 14년 동안이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과거는요. 결혼 14년 차에 누군가가 보낸 투서로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아니, 투서로 인해서 14년 동안 결혼 생활 그게 송두리째 흔들린 거잖아요. 투서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 투서에는요, 당신의 부인이 전 남편과 자녀 둘을 버리고 뭐 재혼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근데 남편이 이를 보게 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격분한 남편이 결국 아내에게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취소까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만일 깊이 사랑했다면 그 배신감은 더 크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게 자식을 낳고 14년 동안 별일 없이 살았다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혼인 취소를 받아들여 줬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정도면 이혼은 이제 좀 받아들이기 쉽지만 혼인 취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가 적극적으로 속였다, 적극적으로 기방을 해서 남편이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14년이나 지났는데도 혼인 취소를 인정해주고 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두 이렇게 나중 결혼했던 요 커플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 결혼 취소가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 혼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혼인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는 정하게 되고요. 뭐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큰 자녀에 대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혼이랑 혼인 취소랑 좀 헷갈리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결혼 후에 어떤 배우자가 잘못을 했다든지 속였다. 그럴 경우에는 결혼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혼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건 같이 결혼 전에 결혼 과정에서 어떠한 뭐 자신의 뭐 문제점을 속였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혼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혼인 취소가 되는 사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우리 민법에는 6가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혼인 정령, 만 18세가 돼야 되고요. 되지 않는 경우 혼인한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은 게 이거 같이 사기 결혼이라든지 뭐 강박이한 결혼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면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혼인 취소도 일종의 유통기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 취소 사유를 알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속였다.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3개월. 왜냐하면은 알고 났는데 10년이 지났다. 10년 후에 한다. 그 경우에는 이미 용서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사실을 속였다.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이군요. 3개월. 네. 예. 근데 이런 사기 결혼을 직접 겪은 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감초 연기의 대가로 알려지신 이 탤런트 이계인 씨가 그분인데요. 이계인 씨는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때 상황을 좀 털어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면 이 1992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해에 정말 자신이 모두 공황 상태였고 너무 힘들었다고 좀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계인 씨가 잘 다니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이제 나서서 이계인 씨의 마음을 힘들 때 굉장히 그분이 좀 보듬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분과 함께 이제 화려하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한테는 본 남편이 따로 좀 있었다. 드라마 속 그런 얘기 같아. 글쎄. 남편도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그것도 연예인한테 접근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식까지 하고. 너무 충격이다, 진짜. 저의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결국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결혼 생활은요 몇 달 만에 좀 끝이 났고요. 이제 깊은 배신감에 괴로워하던 이계인 씨는 뭐 말씀하셨다 따라 이제 술로 좀 그 어려움을 좀 달랬다고 합니다. 아니 저 이계인 씨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주변에 이런 일이 왕왕 있더란 말이에요. 네네. 뭐 사례가 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상상 초월 사기 결혼. 두 번째. 알고 보니까 나는 남편의 땡땡땡땡 땡땡. 너무 어려워요. 알고 보니까 나는 남편의 땡땡땡땡 땡땡. 이걸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 너무 어려워. 자, 알고 보니까 나는 남편의 땡땡땡땡 땡땡. 8번째
아내. 여덟 번째. 뭐 너무- 아랍 왕족이었어요? 이게 리얼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네. 남편 8번째 결혼한 남편 역할은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한 기자님이 8번씩이나 결혼. 알겠습니다. 사기꾼의 소가 결혼한 아내는 네. 장혜인 씨가 제가, 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남편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훈남입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서둘렀죠. 워낙 일이 바쁘대서 결혼 준비는 거의 저 혼자 했지만 성공한 남자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은 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툭 하면 외박에, 툭 하면 폭언까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 가남이래. 어떡해. 나 수술비 좀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어떻게 마련 안 될까? 1억? 당신 알잖아.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모아둔 돈 없어? 아니, 당신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으면 좀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날로 다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어? 결혼한 지 날로 먹어? 3달 만에 가출한 남편의 연락이 끊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제가 가출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건 겁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8번째 아내? 말도 안 돼. 남편은 제게 7번의 결혼 전력을 숨겼던 겁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저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죠. 저 혼인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아니 혼인 번째. 무효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8번째 아내요? 유퉁 씨는 8번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결혼한 아닌데 건 다르죠. 다르죠. 당당하게 한 알고 일인데 결혼한 이거는 거랑. 이거 8번째. 속인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얘기? 무슨 이게 좀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결혼한 남편이 툭 하면 뭐 집에 안 들어오고 네. 자기 간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아유. 거절을 하면 또 폭언을 하고 막 아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급기야 결혼 석 달 만에 이 남편이 가출을 한 겁니다. 아하. 더 황당한 일은요. 혼인 신고를 한 지 3개월 만에 연락을 끊은 남편이요. 적반하장으로 아예 자기가 부인이 가출했으니까 이혼시켜달라. 야. 이런 식으로 이혼 소송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를 만나야 돼요. 그래, 맞아요. 근데 너무 맞아봐야 돼. 뻔하네요. 아니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진짜. 만났는지 궁금하네. 원래 사람이 사귀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럼요. 네. 그러면 알게 됐을 텐데 네.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처음 알게 된 게 인터넷에서 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은요, 자신이 정말 세계적인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닌다. 네. 뭐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만난 지 몇 달 만에 이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네.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기간 동안에 남편은 이제 바쁘다, 자기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 준비는 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거죠. 남편의 서류를 떼보니까 충격적인 게 이 남편이 5번 이혼을 하고 2번 혼인 무효 소송을 혼인 무효 전력이 있던 거예요. 깜짝까지 속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8번째 여자였던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8번째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요. 있는데, 맞아. 이게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거기다가 네. 결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부모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이 문제를 알고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냐고요. 말도 안 인간 돼요. 말종이죠, 뭐. 그러니까. 남자는 제대로 좀 벌 받고, 여자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인 신고할 때 네. 이거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혼인신고를 같이 가서 이제 서류를 떼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혼인신고가 이제 비교적 간단합니다. 배우자 중에 한 명만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배우자의 신분증하고 도장만 가지고 한 명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가지 않고 남편이 그냥 아내 대신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면은 아내는 계속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남편이 직접 혼인신고하니까 아내는 당연히 모르죠. 저도 남편이 일을 다 처리하니까 몰라. 동사무소 자주 가던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네. 아니 그러면 결혼 전에 뭐 이혼 여부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 혼인관계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아서 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결혼하지 않았다, 뭐 인적사항 그 결혼 여부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고요.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언제 결혼을 했고 언제 이혼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네. 혼인관계 증명서만 떼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걸 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면 혼인관계 증명서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호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 그 가족 관계라든지 뭐 결혼 여부라든지
포괄적으로 이제 기재하는 게 호주적 제도였는데 이 호주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사항별로 이제 서류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알고 싶으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이제 부모님, 자녀 관계가 다 나오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으려면은 기본 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이 이 사람이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는지 알 수 있으려면은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그러면 상대방 걸 내가 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동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미리 같이 가서 본인 것도 이제 주고 상대방 것도 받는 게 이제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내가 결혼 사기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근데 1심에서는 아내의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혼인 무효 소송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아까 그 혼인 취소보다 훨씬 엄격해요. 왜냐하면 혼인 자체를 이제 기록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됐건 혼인의 의사는 있었던 거 아니냐. 속긴 속았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는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혼인 아예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예. 혼인 기록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인정을 해줍니다. 엄격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네. 조건이나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법에는 4가지 정도 혼인 무효사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이제 가짜로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신혼부부 뭐 당첨을 위해서 이제 가짜로 이제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혼인 무효가 되고요. 또 뭐 8촌 이내 혈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혼인 무효도 안 된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아내는 너무 억울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너무 항소심 법원 판사님도 너무 이제 이 사건이 딱하다 보니까 사실 혼인 무효가 굉장히 어렵지만 인정을 해준 건데 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남자가 애초부터 이 여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결혼한 거다.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거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다. 또 남자가 결혼을 준비하려는 전혀 과정도 없었고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니까 이 남자가 완전히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위자료는 5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좀 이런 사건 미리 좀 방지하는 방법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실 이 혼인관계 증명서 서류를 이제 서로 교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외국에서는 뭐 이런 그 서류뿐만 아니라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맞아요. 교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애할 때 뭐 당신 뭐 이런 서류 보자고 하면 괜히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게 상대방도 받고 나도 이제 주는 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 우리 때만 해도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에 자 관계 증명서 다 띄워오시면 이게 안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하도 일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황혼 결혼 사기가 상상 이상이다 이런 부분 주제 키워드 한번 보여주세요. 상상 그 이상 황혼 결혼 사기인데요. 결혼 사실 숨기고 수억 원을 갈취한 동거녀입니다. 뭐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은요, 50대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2017년에 한 남성을 만나서 이제 혼인 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요, 2018년 그 다음에죠. 2018년 7월에 이 다른 남자, 이 C씨와 만나서 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여성은요, 이 C씨와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일단 동거를 하면서 자신이 좀 빚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분한테. 6개월간 동거를 하면서요. 11차례에 걸쳐서 무려 8,50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혼 결혼 사기 수법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 여자가 악행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닌데 30번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혼녀인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무려 2억 3천만 원을 편취해가지고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사실을 숨긴 50대 여성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를 한 거야. 동거하는 과정에 2억 3천만 원 싹 갈취했어. 근데 그게 이제 불구속 됐잖아요. 그 혐의로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2억 3천만 원 싹 빼고.
무섭다. 돼. 같은 여자 입장에는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계획적이고 또 치밀한 그러네요, 문제인데 그러네요. 법원 판결은 어땠어요? 근데 일단 50대 여성은 이렇게 주장을 좀 했습니다. 혼인 신고된 남자와 혼인 무효 신청을 일단 했고 네. 자신이 그리고 3번 불출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줄 자신이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법원은 이분이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주장을 믿을 수가 없지. 그렇죠. 이 누가 봐도 이건 상습범인데. 그렇죠. 네. 자, 상상 그 이상 결혼 사기, 황혼 결혼 사기 주제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 쓰는 70대 신사의 영어 청혼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영어 쓰는 70대 신사? 네, 이 사건은요.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인정에서 자신이 좀 미국에 살다 왔고 미국에 재산이 있다는 한 70대 노인을 좀 만나게 돼요. 이 70대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 남성이 미국의 재산을 자기가 정리할 테니까 와서 같이 살자 하면서 여성을 좀 꼬드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2천만 원을 뜯어낸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남성이 피해자와 이 여성과의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서 네. 마치 자신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쓰러진 것처럼. 네,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의 며느리라는 여성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를 웬일이야.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 모두가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이게 아주 단체로 연기까지 하면서 그쵸.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70대 남성의 결혼 빙자 수법, 이것도 또 처음이 아니고 수법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피해자도 있었는데 네. 이 종교시설에서 알게는 50대 여성이 또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억소리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쳐서 이분 또한 2천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황당해요. 그렇죠? 네. 70대 그 남성 어떻게 됐어요? 뭐 경찰은 일단 결혼을 빙자해서 이 노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아이고. 결국에는 이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거주한 적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재산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걸 영어로 하자면 오 마이 My God. 갓이네요. Oh my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 쓰는 사기꾼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유 없이 나에게 접근한다? 그건 좀 이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여성 교수님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모태솔로셨어요. 네. 평생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냥 싱글로 계시니까 주변에 이분이 워낙에 괜찮으니 많이 이분 소개해주고 저분 소개해주겠다는 소개가 많았어요. 네. 근데 아는 지인이 마침 누군가를 소개한다 그래가지고 웬 남자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재미교포시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잠깐 와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다가 어쨌든 두 분이 이제 같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가까워졌다가 이제 혼인 신고를 어쨌든 이제 두 분만 가볍게 하시고 그렇게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한 1년 반 지났는데 그 여자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이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미국을 안 간다. 그리고 도무지 이상하게 아무런 뭐 만남도 없고 막 이렇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재미교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꾼인데다가 전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다른 일을 소송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고 인생을 얘기하는데 아이고. 저도 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뭐 그런 일도 영어로 또 이렇게 오 마이 오 마이 갓. 갓이라 되죠. 그 전과도 조회가 안 돼요.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했는데 네. 이 남편분이 알고 보니까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조회가 안 되지?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결혼할 경우에는 전과를 조회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조회가 안 되고요. 변호사님 이거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무섭죠. 네. 그렇구나. 저희가 지금 사례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자식들이 그렇게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서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우리가 재혼할 때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장성한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새아버지나 새어머니 인정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재혼을 하셨고 그 재혼의 자리에도 제가 있었는데 바쁘시네요. 많이 가시네요. 재혼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이 두 커플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 쪽 자녀들이 결혼을 워낙에 반대했고요. 그래서 막
막상 두 분이 함께 만나셔서 가족끼리 결혼하시고 그 다음번에 전체 가족이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하자는 자리에도 그 자녀들이 오지 않았어요. 전혀 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 결혼한 이 남자분이 사실은 사별한 지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워낙에 빠르게 사별 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배신감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의 선택이니까 함께 좀 같이 모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그게 안 하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이 엄마 쪽의 자녀들은 조금 만나고도 싶고 네. 또 결혼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 쪽 자녀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 엄마가 새로운 엄마가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재산을 갈취할까 봐 아버지의 각종 부동산에 다 가등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두 분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랬군요. 예. 자, 그래서 네.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번외편 사실혼에 얽힌 이야기를 박수림 씨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예, 번외편입니다. 네. 60대 할머니하고 70대 할아버지가 동거 한 5년 사시다가 5년 사시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지인분들, 뭐 친구, 친척 다 압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사실혼일까요? 동거일까요? 어렵다. OX판 들어. OX판 안 드셔도 되는구나.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사례인 게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선 이거를 중국에서 유래한 말인데 주혼이라고 불러요. 이 주자가 달려갈 주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각자 집이 있으시지만 이 한쪽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시면서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형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실상 이건 사실혼이라고 봐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혼과 동거의 이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재연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60대 할머니합니다. 예. 그리고 70대 할아버지는 그대가 하세요. 이제 예. 우리 부부예요. 예. 남편을 먼저 보낸 저는 실버타운에 들어가 적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테니스 모임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미국에서 살았다는 그 사람은 돈도 많고 꽤 멋있어서 인기 많았어요. 모임에서 눈이 맞은 저희는 노년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 후에 동거를 시작했죠. 함께 지낸 지 5년. 살아보니까 이 남자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여보, 당신 그 2호선 여사한테 목걸이 선물했다면서요. 접니다. 아니 나한테는 꽃반지도 선물 안 하는 사람이 그 불려씨 같은 2호선한테 목걸이 했다면서요. 아우 나 당신 바람 피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헤어져요. 아이, 그럼 이 얼굴에 여자가 안고 있으면 이상하지. 그게 정상이겠어? 저 왕자병 어? 저거 아유 진짜. 아이고, 참, 좋아. 헤어져. 헤어지면 그 누가 손해인데 그래? 누구 손해김? 당신 손해지. 내놔요. 위자료 21억. 21억? 미쳤어?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도 아닌데 내가 그 돈을 왜 줘? 아이고 우리 부부라는 거 실버타운 사람들이 다 알아. 왜 그래? 어쩌 나는. 여기 있는 카메라 감독님도 다 알아. 우리 부부라는 거. 어쩌? 어머 세상에 내가 꼭 받아낼 거야. 21억. 실버타운에서 5년 동안 함께 살다가 헤어진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21억은 굉장히 센데요. 네. 뭐 5년 살았다고? 네, 5년 동안. 이게 가능할까? 어떤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듣고 좀 싶네요. 정리를 해보면요. 60대 할머니가 이제 아내와 사별한 70대 할아버지를 만난 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동거를 했어요. 네. 동거를 하던 중에 자꾸 싸움이 잦아지고 하면서 안 맞는 걸 알게 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못 살겠다, 같이. 동시에 할아버지 재산 중에 21억 원을 달라. 이렇게 재살분한 소송까지 낸 사건입니다. 네. 근데 동거랑 사실혼이 뭔지를 먼저 좀 명확히 헷갈리죠.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연세 드신 분이 그냥 같이 좋아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좋아서 사는 건 그냥 동거예요. 네. 이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사실로는 뭐냐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실제로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같이 살고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부부다. 부부다. 그렇게 인정될 때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근데 사실은 해소 소송해달라고 이제 찾아오시는데 네. 제가 꼭 요청하는 게 뭐냐면 증거를 가져오시라. 예를 들어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혼 주장해서 위자료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느냐? 사실은 아닌데요. 우리 동거인데요. 동거면 한 푼도 안 주니까 그렇게 이제 발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식 사진, 뭐 신혼여행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소가 주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단순 동거고 연인끼리는 뭐라고 부르죠? 오빠. 자기야. 자기야.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끼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여보, 영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저는 녹음기 빌려주시고 집에 가서 여보 당신하는 거 녹음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 남자가 재산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근데 1년 있다가 남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남자네 집안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돈을 보고 결혼한 거다. 근데 이 여자가 패소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여자한테 누나라고 부른 거예요. 여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인정이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누나 내 부부 간의 여자니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가끔 중요하네요. 저한테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보 당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 자기라든지 오빠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라고 해야 마지막 되나? 싸움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아, 아니 그러면 이 사연은 어떻게 됐어요? 2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은 이제 부부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호칭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라고 부르고 뭐 같이 생활을 하고 뭐 경조사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인정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4억 1천만 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4억 1천만 원.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 OX로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혼일 때 외도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OX만 들어주세요. 있겠네. 예, 있다. 이건 말씀을 들어보면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있다. 미리 드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사실혼도 부부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면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혼일 때 사망하면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도 이것도 있겠네. 있겠죠. 뭐 없다? 위자료 이런 거 받으니까.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정답은? 있습니다. 이 사실혼이 법에서 이제 그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유족연금이에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할 때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자녀하고 배우자가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데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돼요.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박탈돼요.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고 사셔야 되고요. 이때 재혼은 법률은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도 유족연금을 박탈당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실혼이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혼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혼 배우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인 권리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20년, 30년 동안 같이 살아도 다른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망을 했다. 혼인신고 안 했으면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해요. 자녀들은 상속을 받거든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면 자녀보다 1.5배 더 받는데 만약에 혼인신고 안 하면 이제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정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상속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노년 재혼 때 가장 이제 걱정하고 가족들이 이런 부분이 상속 문제 아니겠죠? 그렇죠. 돈이 웬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웬수인데 가만 우리가 재혼 상황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싶으시면 제일 먼저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실제 우리가 어떤 재산 분할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거기에 성장한 자식들이 있다 싶으면 이 자식들이 계부나 아니면 계모의 이런 재산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재산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전전긍긍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정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노년에 결혼하게 되면 재산 다툼 이런 거 예상되거든요. 네네. 요거 미리 좀 법적으로 뭐 막을 방법 없습니까? 가장 예방할 수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거예요. 그렇죠. 증여받아서 미리 등기 명의로 땡겨봐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동 명의로 하거나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유언장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장에 사후에 나한테 재산을 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또 요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 미리 약정서라도 부부 재산 약정서라도 받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은행에 뭐 재산을 맡기면 된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류분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억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제 아들에게만 10억은 다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딸은 억울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면은 자신의 원래 받을 수 몫의 5억의 절반이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은행에 유언대역 신탁을 맡긴 거예요. 신탁을 맡기면 이분의 재산이 다 은행으로 넘어가거든요. 은행이 이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는 이 수익을 이분한테 지급을 하고
사후에는 이분이 둘째 딸에게만 전 재산을 주라고 이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이제 유류분을 청구한 거예요. 이거는 내 유류분을 청구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 은행의 편을 들어가지고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탁 재산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이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징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재산은 다 둘째 딸한테 가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다 간다? 네, 다 둘째 딸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 상속에서 배제된 사람의 생계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뭐 유언이라든지 징여 다 유류분을 침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제도였는데 이 신탁 제도가 생기면서 이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일종의 또 악용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언 대용 신탁. 예, 그러면. 신탁. 네. 그러면 유류분이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 그렇죠. 만약에 이 판례가 확정이 되면 이제 유류분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구나. 유언장하고 유언 대용 신탁.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마 그 차이점을 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 유언장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재산을 누구한테 뭐 증여한다 사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첫째 딸한테 지급 얼마를 지급하고 뭐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유언장은 굉장히 좀 요건이 까다로워요. 자표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주소라든지 이름,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서명은 안 되고 날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유언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유언장은 뭐 아들한테 준다. 그다음에 최후의 유언장은 뭐 딸한테 준다. 그러면 마지막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 대용 신탁은 이분과 은행에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 계약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계약을 하면은 이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었는데 은행과 신탁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은 모든 자녀들이 다 동일할 경우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6개월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난 무효로 하고 싶다 했는데 은행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했는데 이분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은 한 번 약정을 하면은 해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참 헷갈리네요. 네. 이 황혼, 복잡해요. 결혼, 뭐 황혼, 이혼,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돈 문제가 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그게 또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상담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희 사랑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우리 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슬퍼.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잘 해결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돈 문제는 마음 좋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돈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중요한데 돈을 터부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대인인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속물 아닌 거 돈 얘기 서로 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까 결혼할 때도 보니까 서류 떼오는 거 하고 돈 어떻게 하는 거는 그냥 속마음을 다 터놓고 야 우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절차로. 형제 간에도 그렇고 또 뭐 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딱 부러지게 그냥 그때는 마음이 상하더라도 나중에 분쟁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가족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할 돈이 없으면 뭐 괜찮죠? 더 쉽죠? 돈이 없으면 더 쉽죠. 정리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쉽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쉬어. 너무 쉬워. 아이고, 알겠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대구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는데요. 5월 첫날부터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좀 후텁지근했어요. 5월 들어서 날이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 노동절이죠. 5월 1일에는 대구가 뭐 32도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30도를 좀 훌쩍 넘는 기온들이 자주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금 보신 영상들도 이런 것과 좀 관계가 돼 있습니다. 혹시 원인, 사고 원인이 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아니 아까 보니까 온도이겠는데? 비틀비틀하고 차가 막 이래 네. 갑자기. 네. 원인이 뭐예요? 네, 바로 이럴 때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입니다. 네, 이런 사고가 좀 기온이 높을 때 자주 일어나는데요. 예. 평소보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사실 노면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열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이제 타이어와 이제 땅이 접지되는 이 접지면에 계속 열이 쌓이다 보면은 네. 결국 타이어가 과열이 돼서 터지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차에 대해 잘 몰라도 타이어는 한 번씩 봐요. 근데 육안으로 뭐 본다고 해서 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발로 차봐야 돼, 아침에. 네, 뭐 네, 아침에 문제가 차고. 있나 보다. 차본다고 알아. 아, 그래 몰라. 발가락만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씩 체크는 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는 네. 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타이어 관련된 사고 유형부터 좀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네. 네. 자, 더운 날씨가 위험하다. 터널 타이어 소리. 이탈 사고? 아, 터널 소리. 바로 타이어 이탈 사고가 첫 번째인데요. 네. 먼저 영상부터 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2015년입니다. 뭐 인천 터널을 연결. 달리는 승용차 한 대에서 이렇게 비틀거리네. 갑작스럽게 저기 타이어 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뒤차로 이렇게 날아오더니 어머머. 수용차는 그대로 360도 회전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멈춰섭니다. 아 이게 타이어 이탈 사고구나. 네, 검은 물체의 정체는요, 바로 앞차에서 이탈된 타이어였습니다. 영상에선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네. 이 타이어가 내 차 앞으로 왔다 아니면 내 차가 타이어가 빠져나갔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한 것 같아요. 아찔하죠. 네, 그렇죠. 끔찍할 것 같은데. 사실 진짜. 타이어 이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일어나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만 봐도 좀 끔찍한데 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뭐 원인이야 좀 다양하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타이어를 접지하는 그 볼트가 좀 느슨해졌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뭐 정비 사고라고들 하는데요. 네네. 이거 말고도 이럴 타이어 이탈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원인이 바로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아니 공기압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맞아요. 공기압 때문에 타이어가 이탈되는 지경까지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기압이 좀 양쪽이 불균형하게 좀 어느 한쪽이 편향이 돼 있으면요. 자칫하면 타이어가 파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때 타이어가 휠에서 분리해서 타이어 이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압 체크는 좀 자주 해줘야 된다 하는데 맞아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매번 네. 정비소 가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네. 이럴 때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차량 계기판을 좀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을 보시면요. 주행 중이나 좀 주행 전에 화면과 같은 경고등이 저거. 켜져서 네. 당황하셨을 때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네네. 이게 바로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에 좀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이 경보 장치인데요. 이 경고등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가까운 정비소나 타이어 이 전문점에 가셔서 꼭 정비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저 표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공기압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정비소 가면 공기압 체크 잘해야 된다고 너무 맞아요. 귀에 딱정이 앉을 정도로 계속 말씀하시길래 맞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또한 지금 화면 좀 보시는 것처럼 네. 나올 텐데요. 공기압 수치까지 알려주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예, 사실 이 차량마다 모델마다 적정 공기압이 다르거든요. 차량 무게도 다르고 연식도 다르기 때문에 공기압이 다른데 저런 숫자만 봐도 사실 이 공기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의 적정 공기압을 좀 확인하는 방법도 이 시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기압을 아시려면요. 운전자 쪽 문 하단 스티커 그리고 주유구에 부착된 스티커가 각각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차량마다 적정 공기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기압을 체크하고 공기압을 넣으실 때 이 적정 공기압에 딱 맞춰서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점검 시기가 계속해서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정 공기압보다 한 10% 정도 많이 좀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래된 차에는 이런 게 잘 없지 않아요? 모든 차에 이런 공기압 경보 장치 그러게. 다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차에 일단 다 있고요. 이렇게 경보 장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연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차량에는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 공기압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좀 체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이게 빠졌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럴 때마다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해서 그렇죠.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시거나
아니면 네. 핸들을 트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은 오히려 차가 회전을 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브레이크를 좀 살살 이렇게 몇 번씩 밟아서 나눠 여러 밟으신다 번.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끔찍하네요. 달리다가 내 타이어 바퀴가 확 이탈돼. 빠져나가. 오. 나도 끔찍하고 뒤쫓아오던 차량들도 끔찍하고. 무섭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 관리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로 위 슬라이딩 타이어 마모 사고. 바로 두 번째는 타이어 마모 사고인데요. 먼저 이것도 영상부터 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2012년 고속도로입니다. 승차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요. 예, 이렇게 차선 4개를 순식간에 어머머머, 넘어서 어떡해. 가드레일과 충돌을 합니다. 이 한순간에 일어난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이 타이어 마모 때문이었습니다. 이야. 빗길이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됐다, 뭐 달았다는 거죠. 타이어가 그러니까 달았다. 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렇게 그냥 네, 스케이트 맞아요. 타듯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빗길이나 미끄러울 때나 특히 이제 타이어 마모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 마모 타이어의 종류와 원인 각각 좀 짚어드릴게요. 네. 먼저 보시면요, 이 숄더 마모,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좀 마모된 이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차량에 너무 많은 짐을 실었거나 또는 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좀 부족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숄더 마모, 이 양쪽 가장자리가 좀 마모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다음에는 중앙 마모라고 하는데 중앙 쪽이 마모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은데 장시간 과속 주행을 할 때 꼭 이런 장시간. 경우가 나타나요. 네. 그리고 공기압이 너무 많이 팽창이 되면은 또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각 마모라고 하는데 대각마모. 이제 이 사고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좀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요, 무리한 핸들 조작. 이렇게 팔자 주행이라고 하죠. 아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시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각선 마모는 뭐 드문 경우인데 이거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운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타이어 마모의 급제동과 급출발이 가장 취약점입니다. 네. 아. 이럴 때마다 타이어 마모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어 마모 상태 어떤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없어요? 눈으로 봐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방법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100원짜리 동전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원짜리요? 네, 영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준비한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타이어 홈에 거꾸로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요,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쏙 사라지는 게 보이시고요. 네. 네. 다른 타이어에 동전을 넣어보면 아, 이번에는 네, 감투가 가려지지 않죠. 이건 마모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정상 타이어와 마모 타이어의 차이점인데요. 타이어 홈에 100원짜리 동전을 끼웠을 때요, 이 감투가 가려지지 않는다면은 마모가 덜 된 것, 이 감투가 가려진다면은 마모가 정말 심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 차에는 100원짜리 항상 있어요. 마트 갈 때 꼭 필요하거든요. 네. 카트 뺄 때 100원짜리 필요합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외에도 타이어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 증상 있을까요? 네,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불규칙하게 소음이 난다거나 또는 약간 창문을 열었는데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불규칙하게 소음이 나올 경우에는 이 타이어 홈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그런 사고가 나고요. 그다음에 좀 고무 타는 냄새 이런 거는 타이어에 열이 받아서 마찰이 생길 때 나니까요. 꼭 이럴 때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탈 때 네, 청각도 열어야 되고 후각도 열어야 다 열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다른 이상 증상은 있나요? 뭐 이제 차량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뭐 급브레이크 밟을 때 차량이 쏠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꼭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도 비가 오고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던데 네. 이럴 때 타이어 상태 더 확실히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비가 온 다음에 그 흙냄새, 풀냄새는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네, 좋죠. 특유의 그 향이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모두 힘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